안녕하십니까. 대치아이디 입시연구소 이유종 소장입니다. 지난번 서울대학교 2024학년도 전형계획 영상에 이어서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연세대학교 전형계획과 연세대학교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학과 중에 반도체공학과 관련해서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의 전형별 모집 인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요. 2023학년도에는 523명을 모집했었고 2024학년도에는 472명의 모집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1명이 되겠죠? 두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 중에 활동 우수형 같은 경우는 2023학년도 540명에서 2024학년도 568명으로 28명의 증가가 있습니다. 국제형 같은 경우는 274명으로 변동이 없고요. 자,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기회균형 1전형입니다. 기회균형 1전형이 2023학년도에는 80명을 모집했었는데 2024학년도에는 180명, 즉 작년도에 비해서는 100명의 인원을 더 뽑기 때문에 기회균형 1전형에 해당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회균형 2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올해 변동이 없고요.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지금 346명에서 올해는 335명으로 11명의 감소가 있지만 실제로 큰 비율은 아니라고 보고요. 국제인재 전형과 체육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올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정시 전형은 가군에서 선발하는 건 작년과 동일하고요. 일반 계열 모집 같은 경우는 작년에 1315명을 모집했었는데 올해는 1264명을 모집하기 때문에 이것도 약 50명 정도의 감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체능 계열과 국제 계열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비교해봤을 때 큰 폭의 변화가 없고 예능 계열 역시 작년하고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2024학년도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첫 번째, 기회균형 전형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수시모집 학생부 종합전형 중 기회균형 1전형이 2023학년도 80명에서 2024학년도 180명 모집, 즉 100명의 모집 인원 증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형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로는 학생부 교과 전형 추천 인원과 전형 요소 반영 비율이 조정되었는데요. 자, 첫 번째로 학교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3학년 제적 인원의 5%였는데 이게 올해 2024학년도에는 학교별 최대 10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학교는 5%였을 때가 유리할 거고 어떤 학교는 10명일 때가 유리할 건데 그 유불리의 경계는 200명입니다. 즉 3학년 재적 인원이 200명을 넘는 경우에는 5%가 더 유리하고요. 3학년 재적 인원이 200명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별 최대 10명을 추천을 주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현재 자신이 재학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적 인원이 200명을 기준으로 넘는지 안 넘는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23학년도 같은 경우는 1단계 교과 100%로 5배수를 뽑은 다음 2단계에서는 그 1단계 교과 성적을 60% 그리고 면접을 40% 반영했었는데요. 이게 2024학년도에는 1단계 교과 성적 70%와 2단계 면접 전형 30%로 면접 전형의 비율이 작년보다는 10%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교과상의 등급차는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의 비율이 10%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면접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라고 보셔도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면접의 비율이 10% 줄긴 했어도 여전히 면접의 중요성은 간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전형 간 중복 지원 확대인데요. 자, 2023학년도에는 학생부 위주 전형 내에 세부 전형 간 중복 지원은 불가했었습니다. 자, 반면에 2024학년도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 추천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활동 우수형 이 두 개만 중복 지원이 불가한 걸로 바뀌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옆에다가 자료를 붙여놨는데요. 학생부 위주 전형에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추천형과 그 다음에 활동 우수형 요 두 개만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나머지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자, 그렇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의 추천형을 준비하는 친구 중 생기부 활동 내용에 따라서 이 국제형을 같이 중복해서 지원해도 괜찮고요. 만약에 기회균형 1 전형에 해당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최대 추천도 쓰고 국제도 쓰고 기회균형 1도 쓰는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활동 우수, 국제형, 기회균형 1 이렇게 선택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계약학과와 글로벌 융합공학부, 인공지능학과 모집 전형 다양화인데요.
자, 이 계약학과에 대표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와 디스플레이 융합 공학과가 있죠. 자, 2023학년도까지는 특별 전형으로 정원외 전형으로 뽑았었는데 이게 올해부터는 교과, 종합, 논술, 정시 해서 전형을 다양화하는 방법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융합 공학부와 인공지능학과 역시 작년도까지는 학생부 종합 전형과 정시로만 선발을 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교과, 종합, 논술, 정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역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연세대학교 2024학년도 전형계획 같은 경우는 고려대학교에 비해서는 변화폭이 상대적으로 적고 변화된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내용을 다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제가 앞에서 짚어드렸듯이 연세대학교 계약학과들이 2024학년도부터 모집 전형을 다양화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크게 저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첫 번째는 자소서 폐지에 따라 학생 간의 변별력을 확보하는 게 어려웠을 걸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생기부의 수준은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간의 변별력을 주는 요소로서 자소서가 잘 활용이 되어 왔었는데요. 2024학년도부터 과기원을 뺀 모든 대입에서 자소서가 폐지됨에 따라서 학생 간의 변별력이 작년만큼은 세밀화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생기부 내용에 크게 차이가 없다면 이걸 어떻게 학생을 변별해서 1차 선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인데요. 지방 메디컬 계열의 교과 전형과의 교집합에 따른 최초 합격자의 유출. 개인적으로는 이 두 번째가 이렇게 전형을 다양화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참고로 2023학년도에 수시 선발 결과에 대해서 잠깐 볼 텐데요. 자, 지금 연세대학교 시스템 반도체공학과를 얘기하는 중이지만 비슷한 레벨의 학교들을 묶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연세대학교 시스템 반도체공학과는 계약된 기업이 삼성전자이고요. 그 위에 고려대 반도체공학이나 서강대 한양대의 시스템 반도체나 반도체공학과는 SK 하이닉스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네, 수시 선발 인원이 이렇게 됐었는데요. 자, 지금 이 추가 합격 인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는 24명, 연세대는 72명, 서강대는 47명, 그리고 한양대는 36명입니다. 즉, 수시 선발 인원보다 추가 합격 인원이 더 많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충원율을 따져보니 충원율이 전부 다 100%를 넘습니다. 서강대 같은 경우는 심지어 235%, 두 바퀴를 넘게 돈다는 거죠. 연대 같은 경우도 충원율이 180%면 거의 200%에 육박하고 거의 두 바퀴 정도 가깝게 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지점이 연세대학교가 이 전형을 다양화하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참고 자료인데요.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에 반도체공학과 수시 전형 경쟁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시스템 반도체공학과는 앞에서 말씀드렸듯 첨단 융복합학과 특별전형으로 정원외로 선발을 했었죠. 2022학년도에는 13.6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2023학년도에는 8.3대 1로서 2022학년도 경쟁률에 비해서 약 3분의 2 정도로 축소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연세대만의 문제냐? 그래서 고려대도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고려대 같은 경우는 반도체공학과를 학업우수 10명, 계열적 합격 10명 이렇게 뽑았었습니다. 자, 이때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에 계열적 합격 같은 경우는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지만 학업우수형 같은 경우는 2022학년도에 비해서 2023학년도는 마찬가지로 큰 폭의 감소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경쟁률이 대폭 줄어든 이유에는 서강대나 한양대, 포스텍, 카이스트처럼 2023학년도에 새로 신설된 반도체 공학과가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최근 들어서 반도체 공학과나 아니면 전기전자 계열 같은 경우는 메디컬 계열을 가는 친구들의 보험 성격의 학과로 전락되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쟁률이 줄어든 부분을 잘 살펴보면 물론 수험생 수가 줄었다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작년도에 새로 신설된 반도체 공학과들이 많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메디컬 계열로의 쏠림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형 다양화의 세 번째 이유는 2023학년도에 신규로 개설한 반도체 공학과 중에 카이스트와 포스텍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협약된 반도체 공학과입니다. 그러면 사실 삼성전자에 채용이 보장되는 학과들이기 때문에 어떤 학교를 가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카이스트와 포스텍의 반도체 공학과 프로그램에
약간 더 비교 우위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계약 장학금, 삼성전자 인턴 수당, 연구 수행 장학금, 방학 프로그램 참여 장학금, 기숙사비 등 해서 약 4천만 원 수준의 추가 지원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성균관대나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사립대학이다 보니 등록금을 내주는 것만으로도 큰 혜택이 되겠지만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기본 학비가 무료이기 때문에 사실은 학비 이외에 추가적인 장학금 제공을 해줘야만 메리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장학금 제공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이 포스텍의 프로그램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데요. 자, 포스텍은 3+3 학석 박사 통합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유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학사를 3년 만에 그리고 석박사 과정을 3년 만에, 그래서 총 6년이면 학사에서 박사까지 올인원 코스로 딸 수 있다는 게 매우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상담을 오시는 분들한테는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공학 계열 같은 경우는 사실 최소 석사 과정을 따지 않으면 회사 내에서 포지셔닝이 어렵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석사 과정까지는 따야 내가 주도적으로 회사에 들어가서 어떤 분야를 연구할 건지가 결정이 되고 스스로 연구 분야를 개척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그냥 학사 과정만 따고 취업을 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2년 정도 더 투자하는 거죠. 이게 학사 4년이니까 2년 정도 더 투자해서 박사까지 딸 것이냐 하는 선택의 문제가 생기고요. 당연히 개인적으로는 2년 더 투자해서 박사까지 딸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3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나면 병역 특례를 받아서 군대에 가지 않고 산업체에서 복무하는 것으로 병역 의무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런 산업특례 요원이 점점 자리가 줄어들고 가기가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특히 남학생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 최근 들어서 메디컬 계열로의 집중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그리고 반도체 공학과가 생각보다 왜 인기가 없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이것저것 찾아보았는데요.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지금 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직원 현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인데요. 자, 지금 여러 사업 분야에 남자 직원 수, 여자 직원 수 이런 식으로 직원 수가 쭉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주목해 볼 부분은 여긴 것 같습니다. 지금 평균 근속 연수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DX 파트에 남자 직원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 근속 연수가 16년으로 다른 파트에 비해서는 길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봤을 때 평균 근속 연수가 짧게는 10년, 길게는 16년, 평균적으로 잡으면 12년에서 14년 정도입니다. 생각보다는 평균 근속 연수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다음은 SK 하이닉스인데요.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평균 근속 연수를 확인해 보시면 지금 반도체 계열의 남자 직원 평균 근속 연수 10.83년, 그리고 반도체 계열의 여자 직원 역시 13.31년으로 대략 평균적으로 보면 12년 내외 이 정도가 평균 근속 연수라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공시자료니까 맞는 거겠죠? 제가 내린 결론인데요. 문제는 평균 근속 연수가 대략 10년에서 15년 정도이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예상되는 진로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하는 겁니다. 이때는 통상적으로 외국계 회사에 많이 가게 되는데요. 제 주변에서도 뭐 삼성전자 다니다가 인텔이나 뭐 이런 쪽으로 빠지는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잘 풀리는 케이스겠죠. 그러면 사실 이런 게 많진 않겠죠. 왜냐면 보통 이직을 하려면 현재 받는 연봉에 적어도 1.5배에서 2배 정도를 보장해야 이직을 하기 때문에 특히 외국계라면 어쩌면 거주하는 공간을 외국으로 옮겨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낯선 공간으로 이주를 하는 것까지 고려한다면 더 많은 연봉을 줘야 되고요. 사실은 그렇다면 회사에서 많은 연봉을 주면서까지 데려오는 인력이라는 건 굉장히 고급 인력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각 회사마다 그런 고급 인력이 많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1번의 조건은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기회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결국 두 번째는 퇴사하거나 아니면 정리해고가 된 다음에 결국에는 벤처기업으로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보다 더 그레이드가 낮은 회사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이렇게 되면 퇴사나 정리해고가 된 경우에는 이제 자영업자가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자기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듯이 뭐 치킨을 튀긴다 이런 식의 자영업자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거 아니면
뭐 벤처기업으로 간다, 뭐 벤처기업의 상무나 이사, 뭐 이러한 운영진으로 참여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대부분 이 벤처에 투자금을 넣고 경영진의 자리를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뛰어나서 뭐 벤처에서 스카우트 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되면 기존 회사에서 퇴사나 정리해고가 되지는 않겠죠.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그래서 결국 벤처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꽤 많은 수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벤처 투자금을 넣고 대신에 이사나 상무나 뭐 전무 이런 식의 포지션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위험 부담이 있죠. 왜냐면 퇴사를 하면서 받게 되는 퇴직금 이런 것들을 목돈을 이 벤처 투자금 형태로 넣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벤처라는 게 위험성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순간에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퇴사하면서 받게 된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결론은 이게 문제라는 거죠. 평균 근속 연수가 대략 10년에서 15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래도 힘들게 공부하고 정말 반도체 공학과 합격을 하려면 고등학교 때부터 정말 열심히 그 누구 못지않게 전교권 성적을 유지해가면서 공부해왔을 텐데, 그렇게 공부를 하더라도 이렇게 고용이 길게 보장이 안 된다라는 점, 이 점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에 메디컬 광풍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게 개인적인 제 생각이고요.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실 지금 국내 반도체 회사들의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자, 대외적인 환경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미국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뉴스를 통해 보시다시피 미국이란 나라는 대외적으로 2인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그거는 사실 일본의 사례로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80년대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반도체 산업이 뭐 그때는 이제 싹을 트는 시기였고, 80년대는 일본이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이제 반도체 중흥기를 맞고 있었죠. 그런데 역시 지금 하듯이 일본이 계속 반도체 산업을 키워가는 걸 미국이 결국 그대로 보고 있지 않았죠. 그래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주저앉히게 됐고 결국에는 쇠퇴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런 틈을 우리가 이제 비집고 들어가서 우리가 반도체 산업의 주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사실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모든 면에서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에 맞고, 그래서 2인자를 인정하지 않는 미국의 중국 압박 전략,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의 수출 시장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 이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치포 동맹이나 아니면 인도태평양 전략 이런 것들에 우리나라도 가입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자체 기술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이제 선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주도의 이런 전략 호응에 대한 K반도체 수입량의 감소 보복 조치가 또 있죠. 즉 미국 주도의 이러한 동맹에 가입을 하게 되는 순간 사실은 우리는 중국이라는 시장을 거의 잃어버린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중국과 홍콩이 우리나라 국내 반도체 업체의 약 60% 매출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쪽으로의 판로가 막히면 결국 우리나라 업체의 재고는 증가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익은 하락할 건데요. 사실은 이렇게 중국에 수출을 못하는 전략, 미국의 이런 전략이 있다면 사실 반대급부로 미국이 그러면 뭐 우리가 더 반도체를 사주겠다라든지 이런 식의 호응 조치가 있어야 되지만 그런 부분이 없이 사실 그냥 이런 동맹에만 가입해라라고 하는 부분이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반도체량은 전체 매출의 8%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왜냐면 지금 계속해서 세계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서 많은 나라들이 불경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신규 수요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를 많이 찾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가 계속 재고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최근 자료입니다. 2023년 1월 자료로 현재 반도체 재고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고민을 해야 될까요? 결국 이렇게 반도체 공학과에 대한 관심이 예전만 못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메디컬 쪽으로의 집중화 현상이 반도체 공학과 최초 합격권 학생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반도체 공학과 추가 합격권이나 아니면 점수가 약간 모자른 친구들에게는 상향 지원을 통해 추가 합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특히 이런 공학 계열 같은 경우는 시장의 분위기를 따라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위기 상황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메디컬 계열로의 집중화 현상은 작년보다 올해가 더 심화될 거고요. 우리가 보통 반도체 공학과는 상당히 높은 과이기 때문에 사실 지원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추합률이나 이런 것들이 예년보다 조금 더 많이 발생한다면 매우 높은 상향 지원을 한 친구들 중에도 많은 사례는 아니겠지만 합격하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의 환경이 어떤 친구들에게는 큰 기회로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2024학년도 전형계획과 반도체 공학과에 대해서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지금까지 저는 대체 아이디어 입시연구소 이우종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